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위원장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지 국회 과방위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2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삼성과 SK는 오픈 AI가 주도하는 우리 돈으로 700조 원에 달하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파트너사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각각 올트먼 CEO를 만나서 공급 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 이게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픈AI가 추진하는 이 사업명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2배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할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앞으로도 반도체로 큰 수익을 거둘 걸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포항, SK는 전남에 각각 오픈AI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올트먼 CEO와 만나서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러자 올트먼 CEO는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데 감사하다. 한국 제조업은 AI의 필수적인 세계 최고의 산업 기반이고 과장이 아니라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 삼성과 SK는 특별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그 프로젝트 참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론 로이터 통신에서 오픈 AI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칩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리스, 즉 빌려 쓰는 형태로 확보할 계획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AI 산업과 관련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죠. 네, 이 대통령은 어제 AI 시장은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에 폐해가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는 삼성, SK 같은 산업계 회사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재벌 기업들이 은행마저 갖게 될 경우 자기 돈주머니로 사용할 우려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1982년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규제인데요. AI 산업에 대해서라고 제안하긴 했지만 결국 AI와 관련된 기업이 삼성과 SK 같은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정 간에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다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히면서 회복이란 단어를 썼어요. 네,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데요. 이 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평상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이걸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 측이 한국군을 포함한 한미연합전력을 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한국 전쟁이 터지자 전시든 평시든 모든 권한을 미국에 넘긴 건데요. 1994년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와야 한다는 건 민주진영의 오랜 수건 중 하나인데 대통령실은 그동안 써왔던 환수라는 표현 대신에 이 대통령이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의 회복이란 단어를 직접 골라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명분을 강화한 건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역군인과 군무원, 예비군 같은 아웃소싱 인력으로 총 50만 대군을 유지해서 자주국방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리 대규모 시가행진 없이 열렸는데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관계자들을 만났네요. 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서 특검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틀 전에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고요. 그러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얼마 전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제 면담 이후에 특검 측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찰 개혁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고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파견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들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신기일전에서 남은 기간 수사에 매진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또 전했고요. 네. 이렇게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언급을 했었고 일부 검사들은 사표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양측이 만난 뒤에는 일단은 갈등이 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계속되는 이상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관련해 전격 인터뷰 2부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인터뷰하는데 자세한 내용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에 두 사람의 석방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고요. 한 총재 측도 윤 씨 진술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권 의원의 구속기간이 추석 연휴 기간에 끝나는 만큼 특검팀은 연휴 시작 전인 오늘 권 의원을 다시 구속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한미 양국이 비자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어제 처음으로 열었죠. 네, 비자 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워킹그룹 첫 회의가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그 성과가 바로 나왔는데요. 단기 상용 비자인 B1과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로도 미국에서 장비 설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전에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 때 미국 이민당국에 끌려간 우리 노동자들은 317명 중에 한 명만 빼고 다 이 두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비자를 지닌 우리 노동자들이 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미국을 오갈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근데 다만 두 비자로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한동안은 괜찮더라도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 기업인이나 전문직을 위한 비자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제 회의에선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것까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한 것처럼 근데 이걸 하려면 미국 내 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네. 한국인을 위해서도 그런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주한미 대사관에 이번 달 안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결국 벌어졌네요. 네, 셧다운이란 말 그대로 문을 닫는 건데 미국 의회가 매년 회계연도의 첫날인 10월 1일 0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돈, 예산을 정부가 쓸 수 없게 돼서 미국 정부는 문을 닫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 무급 휴가를 가야 하고요. 군인, 경찰, 소방, 병원 같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곤 다 쉬기 때문에 여권이나 비자 발급이나 각종 공공 서비스가 멈추게 됩니다. 이런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인데요. 공화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도 짰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이것도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셧다운의 경제적 여파가 상당할 텐데 7년 전에 35일간 정부 문을 닫았을 때는 미국 경제 생산량이 110억 달러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하는 동안 민주당에 불리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번 사태를 정적을 없애는 기회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태가 우리나라도 완전히 무관하진 않은데요. 만약에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참석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군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황간 부근 1차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애물이 떨어져 있고요. 목천 부근 2차로 역시 장애물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토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동김천 나들목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김천 분기점에서 역시 화물차 고장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신월 부근에서 천천히 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해미 부근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비봉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새말에서 횡성휴게소까지 2차로와 3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는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영동선 시점 4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창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네요. 예, 1976년 이후에 20번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이때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0.05%입니다. 이게 1990년대 이후로 보아도 6번의 셧다운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었습니다. 2018년이 트럼프 1기 시절인데요. 이때 34일이라는 가장 긴 셧다운이 있었는데 이때도 S&P 500이 10% 올랐었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어차피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셧다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주요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9% 오른 46,441포인트, S&P 500은 0.34% 오르면서 6,7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42% 오른 22,7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5%로 크게 오른 6,50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헬스케어 섹터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네요. 헬스케어 섹터가 3.01%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이트 이름이 트럼프 RX인데요.
화이자가 이 플랫폼에 자사 의약품을 공급하고 일부 신약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 정부는 화이자에게 3년간 관련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일라이릴리나 다른 제약사들도 트럼프 정부와 유사한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트럼프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화이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약가 인하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화이자는 트럼프 RX 웹사이트랑 공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1차 진료용 약품을 최혜국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에 직접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자국 내에는 9개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28개 공장을 운영 중이어서 이번 관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부담이 완화된 모양새입니다. 이번 합의의 대가로 3년간 관세를 면제받고 대신에 향후 미국 내 제조시설과 연구개발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화이자 주가는 6.8% 급등하면서 27.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 정부는 결국 셧다운이 됐는데 이번 셧다운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다르게 단순한 예산 협상 지연을 넘어서서 비필수 공무원의 영구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치적 압박 수단일 가능성도 크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에는 공공부문 고용에 구조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셧다운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강경한 협상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공공부문 고용 축소로까지 이어질 경우에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처럼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 이번 주 금요일이죠. 매달 첫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 발표가 지연되기는 하지만 최근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은 3만 2천 개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3천 개 감소보다 더 악화된 수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졸트 보고서도 구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7개월 연속 위축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의 동반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로 인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연준이 10월 회의에서 25bp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아온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제 상황 말씀해 주시죠. 예, 반도체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5% 오르며 8만 6천 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가 3.6% 오른 36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분 기여도가 90%가 넘은 하루였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지수는 오르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은 날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 포트에 없었다면 지수는 올랐지만 내 계좌의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9% 오른 3,455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0.4% 오르며 84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3영업일 동안 개인은 꾸준히 매도했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계속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그 이외에는 외국인이 조선, 방산, 건설 쪽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는 40개 종목이 나오면서 순환 매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9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수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9월 수출은 659.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4개월 연속해서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 주가 상승률이 40%를 기록했네요. 40% 수익률은 삼성전자의 역대 분기 상승률로 보면 2위에 해당합니다. 2001년 4분기에 9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분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분기에 20% 이상 주가가 오른 케이스가 12번 있었는데요. 그 이후 그 다음 분기 주가 수익률은 6번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6번은 주가가 빠져서 특별한 패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삼성그룹과 SK그룹이 미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새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픈 AI 샘 알트만 CEO 방한을 계기로 삼성그룹 그리고 SK그룹이 오픈 AI와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초기 합의인 LOI, 즉 상호 협력 의향서 단계입니다. 추후 본계약에서 세부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의 오픈 AI,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참여한 합작 회사의 주도로 우리 돈 약 700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20곳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오픈 AI의 잠재 수요는 월 단위로 웨이퍼 90만 장 수준인데요. 이는 현재 글로벌 HBM 생산 능력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삼성과 SK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산 분리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약이 국내 수출 확대,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한국 기업과 협력 중인 다른 기업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아마존 웹서비스, 오픈 AI에 이어서 구글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과 2건 정도 진전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으면서 몇 달 후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협약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긴 연휴에 들어가는데 연휴 전후에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용 지표입니다. 과거의 셧다운이 평균 8일이 지나면 정상화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에 데이터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업률이 예상대로 4.3% 이렇게 나온다면 그 다음 시장의 관심은 다가올 실적 발표로 쏠리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10월 14일인데요. 9조 원대 후반을 예상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10조 원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과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이 뭔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1.6% 정도 크게 오르며 갭상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오픈AI와 삼성그룹, SK그룹의 협약이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우리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값은 천장이 뚫린 모양새예요. 신고가 경신을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 금값은 0.09% 오른 온스당 3,86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ETF나 금 채굴 기업의 주가도 동반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매입이 장기적으로 추세 강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0.18% 내린 1,403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미 외환 정책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무역 경쟁 우위를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환율 개입을 경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양국 간의 원칙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원달러 외환 시장을 24시간 거래 체제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 관리에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날씨 정보로 이어집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봅니다.
개천절인 내일부터 추석까지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네. 연휴 초반에 비가 오는 곳이 있네요. 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전라도, 충남에 비가 오기 시작해 개천절인 내일은 경상도와 충북, 강원 영동까지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져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시는 길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 소식에는 무조건 안전부터 챙기셔야죠. 네. 추석과 귀경길 날씨는 어떨까요? 네, 글피 일요일 오후부터 추석 당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귀경길인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한글날인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낮 기온이 점차 낮아져 한낮에도 선선해지겠습니다. 네. 명절하면 또 이제 보름달 네. 제대로 뜰까 궁금한데 올해는 한가위 보름달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추석 날에 흐린 날씨가 예상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 기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32분에 떠오르겠습니다. 이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오후 11시 50분이고 달이 태양의 정반대 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다음 날인 화요일 낮 12시 48분입니다. 다만 낮이라서 완전히 둥근 달을 관측할 수는 없겠죠. 서울 이외의 주요 도시별 월출 시각은 인천과 광주 오후 5시 33분, 대전이 5시 30분, 대구가 5시 26분, 부산은 5시 24분 등입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예. 개혁신당이 현재 당 차원에서 제일 공들이고 있는 현안은 뭘까요? 저희는 지방선거, 저희는 항상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기성정당에 본인이 참여할 공간이 없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에게 어떤 경로로든 SNS 등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인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요. 이게 기존의 기성정당,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정당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는 완전히 비대칭 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다. 비대칭 전력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선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AI를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선거가 보면요, 그 네. 비효율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공약이나 이런 걸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또 홍보물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권자를 또 타겟팅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네. 이런 구석구석마다 사실 AI가 활용될 수 있는 구석이 있는데요. 네. 기존 정당들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어쨌든 사람으로 굴러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저희는 그런 조직력이나 자금력에서 열세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쪽으로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과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방송 미디어 통신이 관련한 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법안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진숙 지금 시점에선 전 방통위원장이죠. 예. 자동 면직이 됐는데 바로 당일날 면직 당일날 헌법 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표님도 이 방통위 개편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싫어서 조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예.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청문회 때 하도 빵 문제 갖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빵을 뭐 이렇게 많이 드시냐 뭐 이런 얘기로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때 청문회를 하면서 나온 거는 사실 이진숙 그 당시 대전 MBC 사장이
대전 MBC에서 퇴임하면서 빵을 한 100몇만 원어치 사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사실 빵 100만 원 이상어치를 한 번에 먹을 수는 없겠죠, 개인이.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해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대전 MBC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우리 빵 안 받아 먹었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의 용도는 좀 명확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청문회 3일 할 지경이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미통이라는 걸 설치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와 방미통의 업무 분장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과기부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좀 편입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위인설법 맞습니다. 보면은 네. 예, 사람이 싫어가지고 법을 세워가지고 네. 조직이 바뀐 척하면서 이제 사람 자르는 거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이진숙 위원장 그렇게 뭐 항상 비판하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저 예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내쫓으려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뭐 비대위를 설치했다가 가처분 맞고 다시 또 그러면 그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비대위 다시 설치해가지고 내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간적 연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수 진영도 끌어안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안는 모습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14일에 방통위 국감이 있고요.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이 정무직 공무원 면직을 규정했기 때문에 국감 당일 기준으로는 기관장을 대체할 만한 인사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리기로 했고요.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국감 앞두고 사실 방통위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할 업무들에 대해 가지고 또 저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조직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일을 저지른 것인가?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굳이 시간을 두자면은 예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 해태나 이런 걸 지적할 것이 또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국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산 다음에 이 조직을 해체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우선 일 저질러 놓고 지금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그래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좀 욱한 심정으로 소원 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싫었던 거 하나씩 없애는 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검찰 없애는데 논리적으로 사실 어제 저는 특검에 있는 검찰 구성원들이 집단 항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인데 그래도 모양새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분들 말에 틀린 건 없어요. 왜냐면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방만한 조직이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니까 분리하겠다가 논리인데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이라는 것까지 넣고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야 되고 왜냐 우리 상대편 때려잡는 거니까 검찰은 예전에 니네가 우리한테 칼을 겨눴으니까 완벽하게 없애주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해가지고는요 저는 바로 부작용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여당도 논리 없이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신데 네. 대표님께서는 보면 또 야당을 향해서도 네. 논리적인 공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진숙 위원장에게 가장 공격당한 지점이 빵 많이 먹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빵에 대해서도 저는 방송 나와서 누군가 설명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빵을 혼자 많이 먹거나 아니 뭐 빵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본인이 임하면서 대전 MBC 사장을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이임 선물로 이제 빵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이건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개인적 유용이냐는 따지는 거는 그게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저는 방미통위는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로 인사를 뽑아야 된다 하잖아요. 장을.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후에너지 기능이 들어가면서 지금 공무원이 산업부에서 한 200명 정도가 그 환경부로 옮겨갑니다. 거대 부처로 재탄생한 거죠. 그러면요 이 부처의 성격과 업무 분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 장관으로 환경부 장관으로 김성원 장관이 계시지만은 이분이 이 거대해진 업무에 대한 직무 적합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직이 바뀌었으면은 새로 장관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새로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은 사실 제가 이 말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건 공감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야당이 합리적으로 지적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것이지. 글쎄요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장외 투쟁도 비판적으로 보시잖아요. 예. 그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여의도 바닥에 좀 있었던 분들은요.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불법의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그런 투쟁이거든요. 자, 냉정하게 지금 서울에서 장외투쟁하든지 대구에서 장외투쟁하든지 버스로 사람을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버스 한 차를 한다, 두 차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울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노원구 상계동에서 대구까지 시위하러 갈 사람을 한 차, 두 차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정치자금법상 가짜 자금을 객출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버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가서 식대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최소한 5만 원 들겠죠. 그럼 5만 원 다 내고 할까요? 예. 여기서 이제 뭐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약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됩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 낸 건 2만 원 정도 냈는데 가서 먹은 거랑 버스비 값 5만 원어치 먹고 오고 이런 거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상 이렇게 그 경찰이나 이런 곳에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은요. 저는 이재명 정부는 좀 특별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문제 삼아서 때려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민주당도 불편해질 지점이 있겠지만은 네. 지금 뭐 종교 집단이 뭐 정당에 당원 가입했다 이것 때문에 당원 명부 털고 이런 수사를 하는 걸 봐도 이것도 이례적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상하다 이렇게 하실 지점이 있지만은 그 당원 명부를 사실 수사기관이 접수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책 성향을 이제 수사기관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뭐 특정 종교가 가입됐다고 하지만은 그 인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당원 가입 정보도 사실상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수사인데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그 비쟁점 법안이 남아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소리도 있고 또 그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신중론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게 최근에 이제 법안 지연 수단으로 성의를 보이는 수단 같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필리버스터들은 내용 자체도 의미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저도 아는 분들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잘 준비해서 훌륭한 필리버스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저도 내용을 들어보고 감탄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버스터가 사실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잘 정되는 오히려 짧은 스피치 같은 것들이 이어졌을 때 국민들 감동 줄 수 있는 것이지 기록 세우기 경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입법으로 이 부분을 또 맞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원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칼집에 갖고 있을 때 제일 이제 그것이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끄트머리 권한 하나까지도 자기들이 행사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안타깝고 필리버스터를 자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네. 이제 개정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또 이제 이 동물국회를 없애기 위한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런 것들로 해서 네. 우리가 없애게 한 거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그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 재판받고 있고 그걸 민주당이 맹공했습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을 왜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한쪽에서는 그렇게 욕하면서 한쪽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의 산물인 필리버스터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논리적인 이런 그 내로남불 같은 거는요. 지적하라면 제가 필리버스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그런데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경원을 욕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없애려고 한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 쭉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네. 논리가 없다는 그 네. 화살은 네. 양쪽에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다들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이게 참. 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또 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검찰청 폐지를 강행을 했고 이미 이제 뭐 시행이 되고 있죠. 1년 후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검찰 사법 개혁 사법 시스템이 나타날 텐데 학교 폭력이 발생하니 학교를 없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학교가 없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서 그때 김민석 총리님이나 유론 장관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게 지금 정성호 장관에게도 여쭤봤거든요. 그 검찰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검찰 조직이 그냥 구조적으로 이거는 계속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검사들이 이제 문제를 생각해서 하는 거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특정한 검사들이 사실 권력을 탐하다가 발생시킨 참사들이 많다 보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겠다고 왜 그런 것이냐. 우리가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안에 폭력을 발생시킨 구성원들 아니면 관리 감독을 잘못한 뭐 예를 들어 교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학교 폭력이 자꾸 발생하네? 학교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검찰에서 자꾸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수사 행태가 발생하네? 그럼 검찰을 없애야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검찰을 대체할 조직이 생겼다 보십시오. 뭐 검찰을 저만한 때가 검잘로 바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검잘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검찰의 상당 권한을 경찰로 이양한다? 그럼 경찰에서 그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글쎄요. 저는 그거는 하나도 지금 논리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우리한테 불리한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을 없애겠어.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입장문을 내고 원대 복귀를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나온 소식으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 지금 검사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검사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논리적 모순을 바로 발견하는 거죠. 나는 지금 파견된 거고 특검에 나의 원직은 검사야. 그런데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럼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누군가 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문제. 누군가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면은 안 된다가 구조적인 문제라면요. 특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 예를 들어 윤석열 검사 같은 특정한 예를 들어 권력욕이 있는 검사가 그 권력욕에 따라 수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검사를 징계하거나 내치는 걸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검찰 소속 지금 검사들도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거냐. 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논리적 답은 안 나왔죠. 네. 그냥 까라면 까 이 상태죠 지금은. 앞으로 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계속 이거와 관련한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윤석열 검사 같은 유형의 검사 때문에 나머지 전체를 집단 체벌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네, 선생님 저희는 안 그랬는데요. 네,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왜 그 감옥 간 사람 때문에 저희가 집단 체벌 받아야 되죠? 요즘 학교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뭐 교실에서 뭐 누가 떠들었다 그래가지고 다 나와 이래가지고 니네 다 한 대씩 맞자 이러면 끝나는 건 그건 교사 그만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딱 그겁니다. 야, 니네 특수부 검사 좀 이렇게 했으니까 다 나와 우선 맞자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하면 안 됩니다. 네.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 김건희 특검에서 대표님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네. 대표님 상대로 뭘 지금 조사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특검이 저희 의원실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은 뭐 제가 공범이니 뭐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믿었겠지만은 제가 공범이면서 증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준석이 공범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김건희 여사 등의 범죄를 증언해 줄 사람으로 이제 전환한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궁금해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일 거거든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 게 제한적이고 네. 저는 지금까지 명태균 사건 터진 이후로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했거든요. 언론에다가. 뭐가 더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예. 참석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제 국감 일정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진짜 물리적으로 막 국감이 무슨 뭐 세종시나 뭐 어디 지방 가서 한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석하시겠다. 예, 일정 출동만 없으면 제가 출석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정보 관련 화제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행안위에서 어제 현안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재용 국가정보 관련 원장이 출석을 해서 이번 국가정보관리원 화제에서 드러난 게 안전조사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고요. 또 배터리 충전율이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게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그 17,000개 서비스 중에 복구 안 된 것들이 상당수거든요. 많죠 지금. 한 80% 가량이 아직까지 미복구 상태인데 여기다 내놓고 여당이라는 곳이 국정에 무한 책임져야 되는 곳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 탓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저는 놀랐고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뭐 이걸 대책 안 세웠다 지적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지난 4개월 동안 그럼 이거 누가 언급한 적 있나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이 상황에서는 빨리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네. 이게 이런 겁니다. 안전이나 아니면 보안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예산 삭감에 대한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고 안 터지면은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법제화하자고 이야기한 네, 것은 IT 프로젝트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부분 외주 개발로 진행되는데요. 네네. 유지 보수 또는 보안 관리, 이중화 등에 투입된 예산이 네. 일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박하게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거의 안 쓰는 거죠, 그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소프트웨어 우리가 100원에 납품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안에 이중화 아니면은 유지 보수 이런 것들 지금은 일정 비율 한 10%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 30-40%까지 잡아야 된다. 네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대나 정수기를 시켜도 이 사는 가격이 있으면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붙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다달이 내는 비용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전산 시스템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별도로 그럼 법안 발의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을 네. 이미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 네. 비율을 상당히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죠. 현실화시키는 걸로. 정수기 네. 사면 정수기 값보다 몇 년 네. 뒤면 필터값이 더 비싼 게 이제 맞는데 네네. 그거를 IT 개발에도 적용해야 된다. 네. 유지보수, 사람이 이제 관리하는 비용 이걸 박하게 하면 자꾸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법사위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지금 일단 불출석으로 끝났는데 네.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대법원 국감을 2차례 하는데 한 번은 현장 검증을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원래 재판 중인 이런 과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이 난장을 피우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가서 압박을 하는 느낌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재판 결과에서 오인을 받죠. 예. 혹시라도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뭐 이재명 대통령 무죄 확신하시지 않습니까? 그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면 야 니네가 옛날에 가가지고 하도 들쑤셔놔서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지적하면은 오히려 결과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들은 다 무죄고 검찰의 억지 기소다 이 말 주장을 확인하려 그대로 입증하려 그러면요 일부러라도 손대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누가 불경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무죄면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불출석한 조 대법원장한테 형사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그런 탄핵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탄핵하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 부담일 것이고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걸 예전에 이제 사실 그 양승태 대법원장도 뭐 수십 가지 혐의로 뭐 한모 검사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수십 가지 혐의로 고소가 돼가지고 무죄 났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 공격하는 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래놓고 민주당이 가장 웃긴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검찰 공격 진탕해놓고 왜 검찰 운영을 미워하냐. 맨날 이걸 궁금해하거든요. 본인들이 법원 엄청 공격해놓고 나중에 법원은 왜 우리 미워하냐 이럴 거예요 분명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단기적 기억력이 굉장히 약한 것 같다. 본인들이 매번 이렇게 법원을 매도해놓고 예, 판사들 나쁜 사람 매도해놓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걸 바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대표님 발언 중에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국민에게 또 다른 V제로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일 것이다. 이 발언이거든요. 예. 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른바 비선 실세라고 보고 계신가요? 이분이 뭐 직위 없는 건 아니니까 비서는 아닐 테고요.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비서관 실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건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 밑에 비서관 있고 비서관 밑에 행정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총무비서관이란 분은 그중에 한 중간 정도의 직위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나 사실 총무비서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답변에 응했는데 이분이 국감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분을 부속실장으로 옮겼다. 이거는 이분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캥기는 일이 있거나
아니 이분이 우리가 몰랐던 권력 실세거나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다가 아니 국회의원은 맨날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자존심이 있지. 이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김현지 총무비서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에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보고 들었을 이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당이 결사옹위 한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날 예. 5일에 예.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PC방에서 하신다고요. 예. 네. 그 저희 젊은 의원들끼리 교류를 좀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스타 한번 하는데 이 기획하게 된 계기가 서로 상대 지역구에 뭐 기부하고 이런 이벤트로 기획해 보면은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도 있고 괜찮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또 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일부 인사가 또 심술이 났는지 이걸 또 비판하면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네. 자당 국회의원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국회의원들끼리 사실 40대쯤 되신 분들 저희가 이제 40대 아니면 30대 후반들인데 네. 저희는 원래 중학생일 때 명절 때 스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 많지 예. 않아 가지고 예. 5일 날 하시는 걸로 네. 예. 승리하실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준혁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혜입니다. 오늘은 은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휠체어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네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큰맘 먹고 복잡한 도시 서울로 여행을 떠났죠.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까지 꼼꼼하게 찾아봤더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휠체어를 타는 많은 분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연휴 초반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해상이나 항공기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충북과 경남,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120mm 이상, 전남 해안에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가끔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추석 당일인 월요일 오전이면 그치겠습니다. 월요일 밤 서쪽과 남쪽 지역에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한글날까지 대체로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출근길 아침 공기가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전주 26도, 대구 27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은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특검 대응 특위에서 어제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검찰개혁 항의라기보다는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셨는데요. 어제 면담에서 특검은 물론이고 파견 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들으신 걸까요? 네, 어제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인 신분인 검사로서는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이고 또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런 것에 저희 당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특검 수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과연 지금 특검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고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으로 항의하고 또 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특검에 방문을 해서 특검 쪽의 의견을 이제 청취를 했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파견 검사들이 수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충실히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집단 행동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나눴습니다. 네. 향후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지금 특검 쪽의 입장은 파견 검사들이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 특검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게 매우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입장이 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입장을 집단으로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는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상 잘 알고 있는 특검 검사들이 그런 집단적인 의사를 표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당에서도 매우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파견 검사들을 겁박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특검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반헌법적 인식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특검 방문 자체가 수사 간섭으로 비칠 우려는 없었을까요? 수사에 전혀 저희들이 수사에 관해서 간섭을 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특검 검사들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에 맞지 않게 집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을 하고
또 경고를 하는 차원이었고, 그리고 또 현재 특검 수사가 박영 검사들의 집단 행위로 인해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우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특검 수사 자체를 뭐 관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반발 기류가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과거에 검찰 개혁이라든지 어떤 조치에 관해서 검찰에서 집단적으로 황명하고 집단 행동을 한 사례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집단 행위에 비해서는 이번 검찰 개혁에 관해서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저항하거나 그런 항명하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산발적으로 이프로스 등의 그 개별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일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에 과거와 같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적인 그런 의사 표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이것은 검찰 간과 어떤 의사 연락하에 있었던 집단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제 끝났는데 이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문회였다. 로드맵을 갖고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청문회가 개최가 됐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의 증인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장이나 또 뭐 심지어 헌법재판소장 등 이런 관계기관의 장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건의 미비는 아니었다.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회법에 따른 이런 증인을 저희들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출석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국회 불출석한 사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들 앞에서 지금 현재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 정당한 이런 권한에 대해서 오히려 사법부가 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관심이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장 감사도 있는데 이 현장 국감은 왜 필요하다고 보신 걸까요?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의 대법원장이나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그 국회가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를 했다면은 뭐 굳이 저희들도 대법원에 대한 이런 청문 국감을 실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런 정인들이 모두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고 사실상의 이 청문회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는 그런 방법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 번 더 대부분의 입장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에서 거론이 되는 여러 가지 사법개혁 그 안 중에 하나가
대법관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관들의 여러 가지 지금 예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또 대법관이 증언이 되면 대법원 측에서는 1조 4천억 정도의 그 예산이 더 추가가 들기 때문에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어서 대법관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대법원의 그런 이제 수용 여력으로 그런 새로운 1조 4천억이 더 추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문회 때 하지 못했던 것도 확인을 하시고 또 사법 개혁안 관련해서 법원의 또 의견도 들어보시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국정감사에도 또 이제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규현 판사,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국감에 출석은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국감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증인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또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정감사에는 신청을 받은 이런 증인들은 대부분 출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출석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불출석한다면은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식 출범을 했고 47분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실까요? 그동안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이런 검찰 개혁은 입법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그 첫 번째 그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논의가 됐고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라든지 뭐 수사검사의 증거 능력, 조사의 증거 능력 문제라든지 또 다수의 그 경찰에게 또 수사의 종결권을 줄 것인지 그리고 검사의 기소청의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는 정부에서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 과제를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이제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또 입법에 의해서 마무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또 정부와 계속 협조하면서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검찰 보안 수사권 부분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지지에 따라서 검찰에게는 이런 직접 수사할 권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당 내에서는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전히 법무부 일부의 중심이나 또 여러 측면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전문가들과 여러 각계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보안 수사권을 줄지 아니면 수사 요구권을 둘지 아니면 아예 기소청의 검사에게는 일체의 수사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을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차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법개혁안 발표가 시점이 미뤄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법개혁 특위에서 지금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대충 의결을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추석 전에 그 논의의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국가정보자료관리원의 화제라든지 그리고 추석 전에 또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민생의 현안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런 취지로 추석 이후에 일단은 그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미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일부에서 4심제 얘기를 거론을 하시는데 혹시 이 관련한 논의가 당내에서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사법개혁안의 전체 내용을 일단 사법개혁 특위에서 지금 보완을 유지하면서 지금 가시고 있고요. 그것이 향후에 이제 발표되려면 추석 이후에 지도부 논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차세장의 개혁안이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재판 소원 관련해 가지고 그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했다는 이런 얘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 그것이 사개특위에서 그것이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확정이 됐는지 그건 아직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지금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추석 이후에 또 지도부나 여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의 진종호 의원이 그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제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의혹을 조금 키우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거론된 또 종교에서는 이런 건 없었다. 오히려 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진종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당비 대납이라든지 특정 종교단체가 또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은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저희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장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그 중앙선관위위원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관련한 녹취록이 또 소환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의원은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북과 또 PK 지역의 산불과 관련된 대책에 관한 입법이 통과될 때 호남에는 불이 안 나나 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역대급 이런 망언을 했다라는 그런 지목을 받는 의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영호남을 갈라치기 하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도 부족한 그런 이제 사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또 이번에 갑자기 이 과거에 그 21대 총선인가요? 총선에 점에서 자신에게 이제 공천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그런 이제 경북 지역에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억대의 금품이 오간다는 사실을 자신의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스스로 발언하는 것이 행안위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사안입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그런 김정재 의원의 지역에는 그렇게 수억 대의 공천 관련된 금품이 오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상 이제 자신의 입으로 반응을 한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이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 이 부적절한 금품 거래, 공천 거래 이런 것에 대한 실체가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그 정성호 장관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수용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면으로는 서바이벌이 어렵다 호소하고 뭐 식사를 트집 잡고 호텔에 숙박한 게 아니라는 그런 강하게 좀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지난 구치소 소장 때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진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접견에 있어서도 접견실이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접견실을 이용을 한 사안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접견 시간도 뭐 주말에도 접견하고 평일에도 통상의 접견 시간을 넘어서 그런 이제 쾌적한 접견실을 계속적으로 구치소에서 사용을 허락한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사실상 그 구속 수감되어 있는 그런 재소자에게 수발을 드는 그런 사실상의 그 안에서 황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특혜를 제공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은 구치소를 자신의 이런 호텔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자기가 여전히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예우가 새로 구치소장이 바뀌면서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 의식에 쩔은 이 윤석열에 대해서 구치소에서는 더 이상 이런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법무부 장관이 표명을 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왔는데 지금 정치 관련 기사에서는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과연 그 광역자치단체장에 누가 출마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하마평에 의원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최근에 저에게도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달라는 이런 이제 요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보수화가 진행되어서 민주당에 결코 지금 유리한 형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또 당선된 경력과 그리고 또 보수세가 뚜렷한 한강벨트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중도층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출마를 권유하고 출마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은 민주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또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으로서 내란 종식과 또 특검의 수사를 원활히 지원하는 이런 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맡은 현재 역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저희 책임감 그리고 또 저를 출마를 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 이런 것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네. 그 지금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상대가 오세훈 시장이 아닌 나경원 의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의 구조가 상당히 극우화 내지 보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내 경선은 주로 그런 이제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게 극우 지지자들의
국민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사실상의 극우 지지자들을 향한 이런 호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또 강한 이런 이제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당내 경선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그런 현재 성향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현재 하는 이런 성향에 대해서 극우나 보수 당 내 지지자들이 좀 더 표를 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1부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나왔는데 이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의 연대설이 또 계속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과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의 그런 표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극우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층이라든지 청년 세대의 표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개혁신당과의 이런 이제 연대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매우 절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아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무리 당에서 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극우에 가까운 이런 행보로서는 사실상 중도층의 그 표심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중에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원님 지역구도 이제 한강벨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평을 하고들 있습니다. 공급 확대는 틀은 같은데 방식과 시점이 좀 다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주로 이제 민간의 영역에 맡기고 그리고 강남권이나 또 이 한강벨트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그래서 공급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입장은 지금 서울에 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공공의 또 역할을 좀 더 많이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정책이 서로 뭐 다르거나 엇박자를 낸다 이러기보다는 두 정책을 통합해서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좀 더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좀 막고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나 또 집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필 기정이고요. 실제로 구속에 대해서 두 사람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 사실상의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매우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 심사 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이미 법원과 또 특검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나 그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번에 확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로 이어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 9월 5일 금요일로 예상을 하셨는데 아쉽게 빗나갔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네. 97 대책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 수요 억제 대책이었고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으로 이제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네, 그렇게 보시는 왜냐하면 이유.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갑자기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아니고 서울에 아파트가 뚝딱 지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뭐 제가 만들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해는 되지만 네, 네. 국민들 관점에서 본다면 예. 일단 헤드라인이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135만 원 착공. 돈도 100만 원, 500만 원은 느낌이 오잖아요. 네. 1조, 5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네네. 공감이 안 되는 것처럼 네네네. 135만 호라고 하니까 일단 이게 뭐지? 어떤 숫자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윤석열 정부는 270만 호인데 굉장히 많네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체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쉬웠던 게 차라리 135만 호라고 하지 말고 네. 헤드라인은 네. 서리풀 지구의 서초구잖아요. 구체적 지역을 콕 집어서. 2만 세대를 네. 토지 임대부로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헤드라인을 딱 잡으면 네네. 강남에 2만 세대가 반값으로 나온다고? 네. 이거 뭐지? 예, 라고 예. 해서 관심이라도 가지는데 네, 네. 135만 원라고 하니까 눈 껍벅껍벅 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대책이 돼버렸고요. 네.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은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 내용들 중에 마지막에 수요 억제 대책도 나왔습니다. 나왔죠. 공급 대책인데 수요 억제가 딱 붙었어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규제 지역에 네네. LTV를 50에서 네. 40%로 내리겠다. 그리고 뭐 1주택자들 전세 대출 한도도 줄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대책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오겠다. 아, 네, 네. 내용이 들어갔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 봐봐.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하겠네. 그리고 규제 지역에 LTV 40% 내리는 건 마포, 성동 같은 강남 외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네. 시장에서는 빨리 사야 그러면 되겠다. 빨리 사야겠다. 지정되기 전에 움직여야겠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불편하잖아요. 실거주도 해야 되고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불편하니까 빨리 사야겠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사려고 했는데 야 규제되기 전에 빨리 사자. 서둘러 신호가 됐다. 그래서 97 대책 발표되고 갑자기 서울이 더 불장이 된 이유가 이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약간 백약이 무효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문제는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시대적 흐름이 요즘 저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저성장에 장기 침체에 침체. 또 미국과의 관세에 모든 게 불안하고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좀 안전한 안전 자산에 대한 보다 좀 확실한 선택. 네. 모두가 잘 살 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 또 경제도 좋았고 그쵸. 할 때는 굳이 내가 서울에 투자하지 네, 않아도 네. 우리 동네 투자해도 집값이 올라가고 네.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네, 네. 뭐하러 서울에 투자할까? 지금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아남을 지역이 어딜까? 일본을 보더라도 도쿄 중심부가 살아남지 않았나? 그럼 우리도 서울의 한강벨트나 핵심 지역으로 가야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고요. 또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일자리. 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대기업 일자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베트남, 중국, 인도, 이제 미국까지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청주에 갔었거든요. 충북 청주에 이제 네네. 방송이 있어서 갔었는데 네. 청주는 미분양이 제로입니다. 없어요. 청주는 제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거기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자리 수요가 많으니까. 정확하십니다. 네. 거기는 일자리 수요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죠. 네. 지역 경제가 탄탄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네. 자금력이 있는 부모님 세대들 자산가들은 불안하니까 수도권 서울로 네. 오다 보니까 서울은 수요 과잉 아. 자연스럽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불안감이 더해지죠. 네네. 올 2월, 3월 토지거래가 구역 풀어가지고 좀 불안해졌고 그렇죠. 또 6월에도 6.27 대책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2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지더란 말이에요. 네. 6억 대출? 내가 돈 있는데 뭐 알아서 하지 뭐. 집값 안정될 줄 알았는데 한강벨트나 이런 고가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옵니다. 대출 규제로 안 되는구나. 공급 대책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가장 문제가 2026년 내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서울이. 아 서울 입주 물량이요? 예. 아. 왜냐하면 2023년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PF 자금난도 생겼고요. 네네. 아. 금리도 올라가고 모든 여건이 안 좋아지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분양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이제 내년부터 나오는데 나타나네. 시장에는 야 내년부터 입주 물량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정부의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착공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빨라야 2029년에 완공이 되는데 내년에 착공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3년의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시장의 수요자들은 와 이거 어떡하지? 각자 도생? 빨리 움직여야겠다. 우리 앞서서 얘기했듯이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저렴한가? 라는 불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뭐 이런 상황을 모를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고요. 알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추석 이후에 좀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나와야죠. 예. 저는 지난주나 이번 주 정도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예. 나온다면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올 카드가 사실은 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가 나오면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줄 거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정도가 나오면 시장의 반응은 예상했다 정도로 나올 텐데 네. 일단 규제 지역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 세 개를 다 지정할지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할지는 봐야 되겠으나 마포, 성동, 동작, 강동, 뭐 광진구 이 정도까지는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지금 같고요. 거의 한강벨트가 다 맞습니다.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경부 축으로 보게 된다면 네.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과천시 과천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도까지는 분당까지. 후보지로 들어갈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언제 나올지가 지금 관건이고요. 네. 뭐 저는 추석이 우리가 원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예. 시장. 네네네. 추석 때 가족들도 모이고 친구들도 네. 모이고 네. 친지들 모이면 네. 처음에는 주식 얘기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서 집
어떻게 돼? 뭐 집 얘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저는 대책이 나오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안 나오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주말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이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긴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출 규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도 뭐 네. 지금 6억까지 규제를 하잖아요. 6억이죠. 예. 근데 이거는 뭐 4억으로 줄인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6억에서 4억까지로. 네네.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그리고 있군요. 또 네. 전세 대출도 뭐 DSR을 규제하겠다 이런 네네. 수요 억제 대책이 같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세제 카드는 있을까요? 세제 카드는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께서 네. 세금 규제는 안 하겠다고 얘기한 지 이제 아직도 한 4개월도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이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4개월 만에 대통령 말을 뒤집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네네. 세제 카드라고 한다면 김윤덕 장관, 국토부 장관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 개인적인 의견, 내 사견은 네. 보유세 좀 올리면 좋겠다. 아, 보유세 올리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국토부 장관이 세금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는 이유는 이게 쉽지 않겠다. 이번에 안 나오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네. 이게 왜 쉽지 않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세금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보유세 했죠. 많이 올렸는데 네네. 집값이 더 올라갔거든요. 네.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조세 저항이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조세 저항을 부딪히면서까지 강공수를 두기에는 또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기획 2.0 추진계획 발표했습니다. 6년 안에 31만 호를 서울에 착공하겠다는 건데 이 계획 핵심만 설명해 주시고 현실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는지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31만 호 그러면 분당 신도시 3개 규모거든요. 네. 아 이게 과연 가능할까? 2031년까지 저는 일단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한강벨트에 19만 2천 호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네네. 빨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네. 제가 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는 이제 갈등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조합 내부의 갈등. 네. 조합장의 비리라든지 네. 추가 분담금 문제라든지 네네. 돈 문제 때문에 분쟁이 계속 생기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와의 갈등. 네. 공사비 더 올려주면 안 되겠니? 네. 우리는 못 올려줄 것 같은데요. 네네. 올려줘. 공사 중단할래라는 갈등이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지자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 좀 더해. 임대 아파트 더 지어. 네. 야, 한강변에도 임대 아파트 좀 지어야 되지 않겠니? 공공 주차장도 좀 지어봐. 이런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은 마지막 갈등, 세 번째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라는 건데 네네.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갈등, 돈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공급은 좀 쉽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국토부도 135만 원 하겠다. 서울시도 31만 원 하겠다니까 공공민간 뭐 각자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하는 거는 긍정적인데 네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 이 3년의 보릿고개는 서울시가 노력을 해도 국토부가 노력을 해도 이 입주 물량 부족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해도 입주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지금 오늘 헤드라인으로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이 문제를 네. 해결하려면 네네. 방법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나올 수 있게. 그것도 공급이니까요. 신축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네. 뭐 2022년 말처럼 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뭐 네네.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은 집주인이 무서우니까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다시 세금으로 세제. 돌아가게 네. 되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면 네. 부담은 되니까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게 되면 매물이 나오면서 네네네.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네네. 양도세를 내리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고요. 네.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또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세제 그래서 카드도 쓰기 쉽진 않네요. 답은 있는데 쓰기는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 월요일에 지금 서울, 강남, 광진, 송파 등 서울 동남권, 경기도 성남, 용인 여기 비행 안전구역이 12년 만에 회제가 돼서 완화가 됐어요. 네네. 이 소식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긍정의 의미를 보자면 이제 분당 야탑동, 임해동 쪽에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15층짜리 아파트를 이제 한마디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사업성은 좋아지는데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주택 시장이 불안한데 단기간에 집값 3억씩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사업성이 좋아지고 공급이 그러니까요. 늘어날 수는 공급이 있는데 늘어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안 그래도 지금 집값이 불안한데 집값을 더 불안하게 하는 이게 또 양면의 동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짤막하게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청취자들이 어떤 뉴스를 좀 주목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정부가 대책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네. 흐름 자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여론의 동향을 좀 살펴본 다음에 네. 추석이 지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4분기 흐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이른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밤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충북과 경남,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120mm 이상, 전남 해안에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공이나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해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가끔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추석 당일 월요일 오전이면 그치겠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한글날까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거나 흐리기만 해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7.3도로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구례 27도, 양산 28도로 비가 오기 전까지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8도입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올해 추석 여행 트렌드가 해변, 스파, 휴식용 여행이 인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여행 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의 77%가 국내에 여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테마가 휴식과 재충전, 해변, 스파, 온천 여행이 특히 선호가 됐고요. 단거리 여행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베트남의 푸꾸옥이라든지 또 일본 홋카이도 온천 그리고 형제자매 친구 혼자도 부담 없는 태국 치앙마이 등이 이제 추천이 됐는데요. 또 다른 리서치 플랫폼에 따르면 국내 여행은 30.5%, 해외 여행은 10.9 이렇게 됐는데 지난해보다 각각 20.6, 10.5% 상승했습니다. 국내 여행지로는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순이었고요. 해외 여행지는 일본, 동남아시아, 미주 순이었습니다. 평균 여행 기간은 국내 4.5일, 해외는 6.4일 정도 됐고요. 이 조사에서도 다세대 가족 여행이 트렌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여행의 60%가 가족 또는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요. 연평균보다 한 25%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일찍 계획하신 분들은 장거리 해외 여행을 선호하셨고 연휴가 가까워 올수록 국내 및 단거리 해외 여행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후쿠오카, 구마모토가 검색에 많이 됐고 베트남 호이안, 대만의 타이페이 등도 높은 검색률을 보였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가 추석 연휴를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국내 여행지를 소개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식물원, 수목원도 무료 개방이네요. 그렇습니다. 무료 개방 대상지는 4대 궁궐에다가 경기 수원의 수원 시립미술관도 있고요. 광원 평창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도 포함됩니다. 전남 완도에 있는 완도 수목원도
무료 개방합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 이렇게 4관이 무료로 개방을 하고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정상 개관하고 무료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서울관은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휴관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에 있는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무료 개방을 하고 있고요. 또 추석 있는 10월에는 궁중문화축전이 8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층을 위한 동궐 장원서, 청소년 대상의 종묘 건축탐험대도 있고요.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준명당 어린이학교 등 이렇게 맞춤식으로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가 12일까지 열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무료 개방 관광지에 관련돼서는 국내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성 왕릉 숲길 9곳을 개방한다는 소식도 있고 또 서울역사준공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기획전도 열리죠. 그렇습니다. 10월 1일부터 2달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성왕릉 숲길 9곳을 개방합니다. 특히 숲길의 전체 길이가 19.5, 19.6 정도 되는데요. 네. 서울에서는 태릉과 강릉을 잇는 1.7km를 포함해서 의령의 천장산 숲길을 포함해 역사 경관인 복원지 구간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구리, 동구릉, 남양주의 광릉과 사릉의 숲길이 개방 숲길에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역도 10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회를 엽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주제로 열게 되는데 주요 사진과 현대 작가의 예술 작품까지도 보여주고요. 특히 옛 서울역에서 예전에 판매했던 맥주와 커피, 간식을 시식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보시면 좋겠고 또 재구성한 음악 감상과 함께 서울역을 거쳐간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옛 서울역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옛 서울역 안에서 운영되었던 국내 최초의 경양식 식당이 있습니다. 그릴인데요. 이 그릴에서는 서울에서 발간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데 이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가지고 또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에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국내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화 수출이 미국에는 421만 달러, 한 59억 원, 약 6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전체 수출액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국가별로는 3위인데 규모만 보면 6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타격이 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요즘에는 동영상 플랫폼 OTT에 많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제작진이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관세 영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아직은 모호하다라는 거고요. 네. 투자 비율에 따라 가지고 오리지널 작품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 관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생각해 봤을 때 타격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화 관세로 타격을 입을 나라가 할리우드 영화 해외 촬영지로 많이 선택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여기가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부메랑 효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할리우드는 미국 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외에서 많이 제작합니다. 특히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은 영국과 몰타,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촬영이 했어요. 그 이유는 이 각 국가들이 세액 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또 그림도 굉장히 좋게 찍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썬더볼츠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촬영했고 음악은 영국 런던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영화의 34%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요. 저예산 영화는 무려 53%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돼요. 아, 세제 혜택이 차이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하다가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어가지고 약간 유야무야 됐거든요. 네. 할리우드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 세제 혜택, 공제 혜택을 많이 늘려야지 관세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렇게 관세를 이제 부여하게 되면 결국엔 해외 촬영지의 비용이 증가하니까 결국 제작비 상승, 또 미국 내에서의 티켓값 상승 이렇게 되니까 결국 미국 국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할리우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판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글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이번 올해가 579돌입니다. 10월 한 달간 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네요.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 우리말 가꾸미 520여 명이 우리말과 우리 글을 적극 홍보한다는 점이 큰 네. 특징이고 네. 사실 K-팝에도 이 한글 가사 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젊은 세대가 자신감을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이 젊은이들의 시위 과정에 한글이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화제가 많이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K-팝 데몬헌터스에도 이 골든에는 한글도 네. 또 한국어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글날을 기념해서 문체부는 9일에서 18일까지 알면 알수록 한글을 주제로 한 한글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네. 다양한 행사를 또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도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추석 연휴 끝 무렵에 다양하게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40회 만해 문학상 본상의 김금희 작가의 장편소설 대온실 수리보고서가 선정됐고 특별상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게 돌아갔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온실 수리보고서는 30대 여성 주인공 영두가 창경궁 대온실 보수공사에 백서를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역사소설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문학과 잘 이렇게 이야기 구조로 팽팽하게 이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특별상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이 기획한 책 김대중 육성회고록에 돌아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그리고 서거 15주기를 기념해서 2024년에 발간된 작품인데 마지막 자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1차례의 구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생생하게 그 삶을 조명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만해 문학상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네. 뜻을 기려서 등단 10년 이상 또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이에 2년 동안의 한국어로 된 문학적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본명이 민윤기인데 이분이 지금 50억 원으로 민윤기 치료센터를 지원을 네. 했는데 이제 문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어린이병원에 기부한 50억 원을 기금으로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안전장치를 갖춘 센터 내부에는 언어행동치료 등을 위한 치료실, 음향과 방음시설이 완비된 음악 사회성 집단치료시설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어린이를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장애 스펙트럼 장애 미술작가의 작품까지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포함해서 K-팝 구성원들이 좋은 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2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